환영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의학적 대안을 탐구하고 또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 나서며 삶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우리 더 러너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은요, 용도 변경된 약물을 활용해서 환자 주도형 암 치료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커뮤니티 회원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정보들 속에서 대체 어떤 것이 진짜 내 몸을 살리는 무기가 될 수 있을지 다들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해답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는 아주 강력한 기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2025년 11월 4일 페이스북 그룹 펜벤다졸 DCA 암 지원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명 찰스 왓슨의 게시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달린 270여 개의 정말 치열하고 생생한 댓글들도 포함해서요. 맞아요. 4기 전립선암이라는 그 절망적인 타이틀 앞에서 그가 어떻게 판을 뒤집었는지 오늘 심층 분석을 통해 찰스 살펴보려 합니다. 사실 이 자료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는 식의 흔한 무용담과는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런가요? 찰스 왓슨의 이 기록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가 어떻게 자신의 신체를 하나의 정밀한 임상시험 무대로 삼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아, 그렇죠. 완벽한 데이터베이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막연하게 희망을 품어보자는 식의 감정적인 위로가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 방송이 지향하는 바도 아니고요. 그가 설계한 약물 복용의 타이밍, 용량의 조절, 그리고 일상을 통제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철저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 자신의 프로토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명확한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자료 탐구의 핵심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계를 조금 돌려서 2022년으로 가보죠. 당시 찰스의 진단 기록을 보면요. 커뮤니티에 계신 여러분이라면 이 수치가 얼마나 암담한 상황을 뜻하는지 아마 단번에 아실 겁니다. 네, 전립선암 4기였죠. 네, 4기. 게다가 이미 암세포는 방광 부위까지 치고 올라간 상태였어요. 전립선은 정상 크기의 5배나 부어 올라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고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표인 PSA, 즉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는 무려 345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통 이 수치는 4 이하를 안정권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345라는 숫자는 몸 안에서 암세포가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담당 의료진은 길어야 2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권했죠. 하지만 찰스는 기존의 표준 치료, 그러니까 화학항암, 방사선, 호르몬 억제제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환자가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를 거부한다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맞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죠. 찰스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주 뼈아픈 경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자신과 똑같은 진단을 받은 절친한 지인이 표준 치료를 진행하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암 그 자체보다도 치료가 가져온 극심한 신체적 파괴와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는 걸 생생하게 목격했던 거군요. 네.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늘 제기되는 딜레마잖아요. 생존 기간을 몇 달 연장하기 위해 남은 삶의 질을 완전히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가. 찰스는 지인의 죽음을 통해 기존 방식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생존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원하는 형태의 생존이라는 것이 찰스에게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박한 목표였습니다. 당시 그의 아들은 미 육군 소속으로 나토 작전에 투입되어서 독일에 파병된 상태였거든요. 파병 기간이 9개월이었죠. 네, 9개월. 찰스는 자신이 화학치료로 병상에 누워 고통받다 떠나는 대신 아들이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을 온전한 정신과 두 발로 서서 맞이하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것이 그를 움직인 가장 큰 원동력이었네요. 이 강렬한 부성에 내 아들을 반드시 다시 봐야겠다는 이 명확한 동기가 그를 수동적인 시한부 환자에서 밤낮으로 논문을 뒤지고 해외 사례를 번역하는 아주 능동적인 연구자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 동기부여가 결국 이 모든 프로토콜의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질병을 대하는 환자의 태도와 뚜렷한 삶의 목표가 생물학적 치유 과정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방증이죠. 네, 그 단단한 심리적 앵커가 없었다면 그 혹독한 치료 루틴을 버텨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귀 기울이실 부분, 찰스가 구축한 용도 변경된 약물 프로토콜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등장하는 부분이군요. 그는 여러 대안 중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펜벤다졸과 이버맥틴을 주력 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버맥틴이라고 정확히 발음해야겠죠? 네, 이버맥틴이 맞습니다. 먼저 펜벤다졸은 하루 444mg을 일주일에 6일 동안 복용했습니다. 조티펜스 프로토콜을 베이스로 하되 자신의 체중과 병기에 맞춰 복용 일수를 조정한 흔적이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인 이버맥틴은 하루 25mg을 일주일에 5일 동안 복용하는 스케줄을 짰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며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그가 이 두 약물을 그냥 섞어서 한 번에 털어넣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복용 타이밍의 분리가 이 프로토콜의 흡수율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약동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영리한 설계예요. 첼스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완전한 공복 상태에서 이버맥틴을 먼저 복용합니다. 이버맥틴은 지질 친화성이 있긴 하지만 다른 음식물, 특히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장내에서 예상치 못한 대사 간섭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신 흡수율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공복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정확히 30분에서 40분을 기다립니다. 이 대기 시간 동안 이버맥틴이 혈류로 안전하게 넘어가도록 둔 뒤에 식사를 하고 나서 펜벤다졸을 복용했습니다. 펜벤다졸은 지방과 결합해야 장벽을 효과적으로 통과하니까요. 반드시 식후에, 그것도 지방이 포함된 식사 후에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철저한 40분의 시간 차루를 그는 매일같이 지켰습니다. 정말 스마트한 환자의 표본이죠. 맞습니다. 이 두 약물은 기생충을 잡는다는 원래 목적을 넘어서 암세포의 미세소간 형성을 억제하고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는 다중표적 항암제로 작용하잖아요. 하지만 고용량으로 사용할 때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간독성 문제죠. 네, 간독성요. 찰스는 이 약물들이 간에서 대사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완벽에 가까운 방어벽을 구축했습니다. 간을 보호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전략은 그냥 무조건 약을 계속 밀어넣는 게 아니라 전력적 후퇴, 즉 약물 휴지기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4주 온 1주 오프 방식을 썼죠? 네, 4주 동안 철저하게 프로토콜을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주일은 펜벤다졸과 이버맥틴을 완전히 끊고 몸을 비웠습니다. 간 요소들이 정상 궤도로 회복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벌어준 거죠. 게다가 그냥 쉬기만 한 게 아니라 4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간 해독을 돕기 위해 알파리포산과 투두카 같은 보충제를 적극적으로 병행했고요. 불안한 마음에 약을 하루라도 걸으면 큰일 날 것처럼 쏟아붓는 오류를 피한 겁니다. 이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이 환자 주도형 임상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보충제 활용 측면에서 액상 메틸렌블루를 어떻게 썼는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 메틸렌블루요. 많은 분들이 남들이 하루에 30방울 먹고 좋아졌다고 하면 첫날부터 그냥 30방울을 물에 타서 드시곤 하잖아요. 메틸렌블루는 세포 내 전자전달계에 직접 개입하는 물질이라 초기 산화 스트레스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고용량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찰스도 거듭 강조를 했죠. 자기는 최종적으로 31방울까지 늘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단 몇 방울에 아주 미량으로 시작했다고요. 내 몸의 저금 속도의 약물을 맞춘 거죠. 소변 색깔 변화나 두통 같은 미세한 신체 반응을 체크하면서 몇 주에 걸쳐 아주 천천히 용량을 끌어올린 접근법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 밖에도 보충제 라인업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합니다. 염증을 잡기 위해 커큐민을 하고 1000mg씩 두 번에 나누어 먹었고 혈당 대사를 통제하기 위해 베르베린 500mg을 하루 2번 복용했습니다. 거기에 강력한 항산화제인 녹차 추출물 400mg, 간과 신장 해독을 돕는 민들레 뿌리 500mg, 그리고 아미그달린 성분을 겨냥한 살구씨를 하루 5알씩 챙겼습니다. 약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동시에 몸의 면역계와 대사 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그물망을 짠 거네요. 다중표적 접근법의 교과서 같은 세팅입니다. 암은 단일 경로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 길목만 막아서는 승산이 없거든요.
이버맥틴과 펜벤다졸이 주력 부대라면 베르베린과 커큐민, 메틸렌블루는 암세포의 우회로를 차단하고 아군의 보급로를 뚫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약물만큼이나 독하게 지켰던 찰스의 일상생활, 바로 식단 관리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처절할 정도로 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사항암의 기본 원리, 암세포가 포도당을 주연료로 삼아 무한 증식하는 바르부르크 효과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찰스는 이 이론을 자신의 식탁에서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설탕,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을 문자 그대로 0%로 만들었죠. 오직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 질 좋은 아보카도, 견과류, 그리고 살코기 많이 허락되었습니다. 에너지가 심각하게 떨어져서 걷기조차 힘들 때만 꿀을 아주 조금 입술에 축이는 정도로 버텼다고 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투입해도 환자 스스로 암세포에게 끊임없이 포도당이라는 먹이를 던져준다면 그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약물이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때 식단은 적의 식량 보급선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군요. 찰스의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은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었습니다. 암세포 주변의 미세 환경 자체를 척박한 사막으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대사적 봉쇄 작전이었습니다. 단 하루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노 치트데이 원칙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암 환자로서 겪는 그 지독한 피로감 속에서 달콤한 빵 한 입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했을까요? 하지만 그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독일에 있는 아들을 떠올렸겠죠. 네, 내가 여기서 설탕 한 숟가락과 타협하면 내 아들이 돌아오는 날 나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 간절한 이유가 매일매일 그를 유혹에서 건져내고 밖으로 나가 걷게 만들었던 겁니다. 바로 그 지독한 규율과 약물 프로토콜의 결합이 기존의 의학적 예상을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죠. 자, 이제 그 짜릿한 데이터의 변화를 시계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토콜을 가동하고 식단을 유지한 지 불과 4개월 차에 345를 찌르며 폭주하던 PSA 수치가 58로 수직 낙하합니다. 더 중요한 건 환자가 체감하는 삶의 질이었습니다. 전립선 비대로 인한 끔찍한 통증이 눈에 띄게 가라앉기 시작했죠. 그리고 6개월 차에 찍은 스캔 검사에서는 새로운 전이가 완벽하게 멈췄고 기존 종양들의 명확한 퇴행이 관찰되었습니다. 5배나 커져 있던 전립선도 본래의 형태를 찾아가기 시작했고요. 진행성 사기 전립선암이 단 6개월 만에 화학 항암 없이 이런 극적인 퇴행을 보인다는 건 주류 종양화학의 렌즈로는 설명하기 힘든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담당 주치의의 태도 변화입니다. 처음에 찰스는 주치의에게 자신의 프로토콜을 철저히 숨겼잖아요. 보통 의사한테 이런 약물 이야기하면 혼나기 일순이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개선되자 결국 방법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치의가 당장 그만두라고 펄쩍 뛰진 않았나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벗어나는 방식이니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눈앞에 놓인 압도적인 스캔 결과와 혈액 데이터를 부정할 수는 없었던 거죠. 데이터가 계속 좋아지니 결국 당신에게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지금 하는 그 일을 계속하라며 수용적인 태도로 번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이 부분은 정말 큰 희망을 줍니다. 진료실에서 의사와 싸우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이 찰스처럼 흔들림 없이 나만의 데이터를 쌓아서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의사의 존중을 이끌어내는 가장 세련된 방법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서사의 결말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2개월에서 6개월을 선고받았던 찰스는 약 3년이 지난 지금 PSA 수치 6이라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독일의 파병 갔던 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로부터 1년 뒤 아들의 결혼식장에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참석하기까지 했죠. 환자 주도형 의학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이 눈부신 기록이 공유되자마자 270개가 넘는 댓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자신도 대장암이나 전립선암으로 힘든데 희망을 얻었다는 분들, 용량을 묻고 서로 격려하는 아주 따뜻한 연대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커뮤니티가 늘 그렇듯
워낙 다양한 정보가 모이다 보니 댓글창 안에서도 굉장히 다층적이고 논쟁적인 정보들이 오갔죠. 네, 그중 하나가 바로 코로나 백신 및 스파이크 단백질 해독과 관련된 토론이었습니다. 케니 펠란 주니어라는 유저가 남긴 댓글이 대표적인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물으며 접종자뿐만 아니라 쉐딩 현상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스파이크 단백질 해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백신을 생물학적 무기로 칭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죠. 여기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저희 두 사람은 이 부분에서 어떤 좌우 정치적 입장을 취하거나 해당 백신 음모론, 생물무기, 나노기술 등의 주장을 지지 혹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주장의 의학적 사실 여부를 보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견해가 커뮤니티 내에서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 원본 소스의 일부일 뿐이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드리기 위해 투명하게 전달해드리는 것입니다. 케니는 피터 맥컬로 박사가 제안한 기초 3인방 해독법을 공유했죠. 나토키나자를 하루 2회 2000단위, 브로멜라인 500mg, 커큐민을 하루 2회 500mg 섭취하라는 가이드라인과 함께 니코틴 패치나 껌 활용법도 덧붙였습니다. 절박한 환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해야 하나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찰스 왓슨의 비판적 사고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던져준 정보를 맹신하고 다 쓸어 담은 게 아니잖아요. 커뮤니티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가설들 중에서 내 목표에 맞는 약물을 선택하고 데이터로 안전성을 검증하며 적정선을 찾아가는 것은 오롯이 환자 주도형 임상을 이끄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자, 오늘 찰스 왓슨의 심층 분석 내용을 쭉 되짚어 보았습니다. 시한부 판정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철저한 프로토콜과 타협 없는 식단으로 3년 넘게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의 이야기가 묵직한 감동을 줍니다. 네, 정말 대단한 여정입니다. 커뮤니티 회원 여러분,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희망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의 오늘이 결국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가슴 벅찬 기록의 끝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살펴본 찰스 왓슨의 이 놀라운 사례를 보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미래의 암 치료 시스템이 의사들의 표준 치료와 환자 주도형, 용도 변경된 약물 프로토콜을 서로 배척하는 대신 하나의 통합된 거대한 임상 네트워크로 흡수한다면 어떨까요? 와, 주류와 비주류가 배척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는 거네요. 환자 개개인의 절박한 시도가 모여 만든 이 귀중한 데이터들이 언젠가 전 세계 종양학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매일 기록하고 실천하는 그 데이터가 바로 미래의학의 첫 페이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투병일지가 미래의학의 역사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뜨거운 불씨를 지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기적을 향한 뚜렷한 발걸음이 되기를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 탐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굳건한 하루 보내십시오.